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아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 하면서도 결국 거기에 매이게 될까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면서도 어딘가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 우리.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오르내리고 진짜 나를 감춘 채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심리적 딜레마의 깊은 뿌리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뇌과학, 사회이론, 그리고 성경의 깊은 통찰까지 담은 자기 해방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이는 인간의 심리, 심층 분석과 해결책.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왜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결국 그 시선에 매이게 되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존재의 깊은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차원을 관통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보편적인 딜레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순간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순간, 회의에서 발표할 때 떨리는 손,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후 끊임없이 좋아요, 수를 확인하는 행동,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조차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의식을 드러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의 비교를 두려워하며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중년층은 동창회에 나가기 전 자신의 성취와 외모를 점검하며 노년층조차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 행동, 말투, 옷차림, 직업, 배우자, 선택, 육아 방식, 심지어 우리가 추구하는 꿈까지 형성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동시에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 문화 곳곳에 넘쳐납니다. 서점에는 자기 확신과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가득하고 소셜미디어에는 자기 사랑을 주제로 한 게시물들이 바이럴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언들을 듣고 공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조언을 합니다. 신경 쓰지 마. 네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믿고 싶어 하며 때로는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라고 말하면서도 다음 순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수정하고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확인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상처받습니다. 왜 이러한 괴리가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 남 신경 쓰지 마 라는 조언은 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실제 상황에 직면하면 그토록 무력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들을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화 심리학, 발달 심리학, 사회 심리학의 통찰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신경과학이 밝혀낸 뇌의 사회적 회로를 이해하고 문화 인류학이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에서의 자아 개념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이 역설적 상황의 근원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학, 사회학, 신경과학, 철학, 그리고 영적 지혜의 렌즈를 통해 이 복잡한 현상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각각의 관점은 퍼즐의 한 조각을 제공하며 이 모든 조각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이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의 관심 추구를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고 소비자 문화는 우리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며 경쟁적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은 끊임없는 비교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반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가? 라는 고립감이나 그냥 극복하면 되지 라는 단순한 해법은 모두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24시간 내내 타인에게 자신을 전시하고 동시에 타인의 삶을 관찰합니다. 좋아요, 댓글, 팔로워 수, 조회수와 같은 즉각적인 피드백은 우리의 자기 가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물론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타인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 마을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타인은 수백, 수천, 때로는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평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출은 우리의 심리적 시스템이 진화적으로 대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끊임없는 비교의 시대에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보다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적이고 지루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비교는 필연적으로 열등감, 질투, 그리고 자기의심을 낳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 영적 스승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문제와 씨름해왔고 귀중한 통찰들을 남겼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동양의 명상 전통은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 전통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의 왜곡된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용전념 치료는 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긍정 심리학은 강점과 탄력성을 키우는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지혜와 과학적 발견들을 종합하여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실천 가능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여정이며 무엇보다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무엇이 이러한 느낌을 증폭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열린 마음과 정직한 자기 성찰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학적 관찰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혼자 존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관계적 본성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특별히 발달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의도, 감정, 생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전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뇌라 불리는 이 부분은 인류 진화의 핵심 측면이었으며 초기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아기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는 부모, 형제자매, 또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특히 강해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협상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을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으며 타인의 반응은 우리가 그 속에서 방향을 찾는데 필요한 핵심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은 얼마나 건강한가? 언제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언제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감옥이 되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는 단순한 허영심이나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초기 인류에게 집단으로부터의 거부는 종종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식량을 구하거나 자손을 양육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승인과 수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욕구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욕구의 강도와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 검증에 더 의지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자기 확신의 수준, 어린 시절의 경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성격 특성 등 여러 요소가 역할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조건부 사랑만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외부의 승인을 갈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인 중독은 진정한 중독만큼이나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4시간 내내 좋아요, 댓글, 팔로워 수 등의 형태로 즉각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끊임없는 검증 추구의 사이클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인정 욕구의 역설은 그것이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외부 검증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갈증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들은 종종 명시적이지 않으며 암묵적인 규칙과 기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외모에서부터 경력 성취, 관계 상태, 심지어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세밀한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30대 초반까지 결혼했어야 한다. 성공적인 사람은 이런 종류의 차를 몰아야 한다. 매력적인 여성은 이런 체형을 가져야 한다. 등의 메시지가 미디어, 광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전달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규범과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00년 전 풍만한 몸매는 아름다움과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종종 그 반대로 여겨집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겸손과 집단적 성취가 높이 평가되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자기 주장과 개인적 성공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이 기준들의 임의적이고 변화무쌍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자기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결과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부, 조롱, 고립.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속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회적 처벌의 위협은 강력한 행동 동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참된 자아를 억압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 반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꽤 시니컬한 관찰을 하자면 이런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은 종종 그것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특권,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것과 바람직한 것의 정의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규범은 종종 중립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 규범적 압력에 굴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압력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을 하는 바로 다음 순간에 누군가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이 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세 번째 주요 원인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만연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정체성이 주로 가족, 종교, 직업, 지역사회와 같은 안정적인 기관과 구조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체성의 원천들이 약화되었습니다. 개인은 이제 많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자유는 종종 깊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동반합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를 진정성의 윤리의 위기라고 묘사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는 압박을 받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탐색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타인의 승인과 인정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내적 감각이 부족할 때 타인의 시선은 나를 비추는 유일한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소셜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독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검증을 제공합니다. 사진에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 우리의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게시물이 많은 공유를 얻으면 우리의 생각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반응은 내적 나침반의 부재를 채워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냉소적인 측면을 지적하자면 이런 자기 확신의 부재는 종종 의도적으로 조장됩니다. 불안정한 소비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왔으며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그 모델을 완벽하게 채택했습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유일한 원천이 될 때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이나 자기 가치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폭시킵니다. 이 장에서는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현대적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가장 명백한 범인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공개적인 소비와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타인의 반응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들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게시물이 받는 참여도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며 대개 그들의 삶에 편집되고 필터링된 버전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훨씬 더 깊게 퍼져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자기 브랜딩과 자기 상품화를 장려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서 개인들은 점점 더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하고 자신의 시장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압박받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현대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미디어에 의해 창조되고 영속되는 완벽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포토샵으로 처리된 이미지, 편집된 현실 프로그램, 그리고 필터링된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모두
달성하기 불가능한 아름다움, 성공, 행복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또한 현대 기술은 우리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감시합니다. 우리의 온라인 활동, 구매 습관, 심지어 물리적 위치까지 모두 추적되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 상태는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고립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의 약화와 증가하는 고립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갈망은 종종 타인의 승인과 인정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현대 사회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기 쉬운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매이게 되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심리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평생에 걸친 여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인식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승인을 특히 추구하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특정 중어 집단, 우리가 존경하거나 닮고 싶거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에 더 가중치를 둡니다. 이러한 역학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견고한 가치 체계와 원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명확히 알 때 타인의 시선은 덜 위협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도덕적 나침반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 차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가 사회적 승인이나 성취가 아닌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가치는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검증에 대한 필요성은 종종 진정한 연결과 이해의 부재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관계를 가질 때 모든 사람의 승인을 갈망하는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진정한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는 끊임없는 외부 검증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항구, 우리가 단순히 성과가 아닌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위해 인정받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넷째, 언제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언제 그것을 필터링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은 종종 우리의 맹점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드백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건설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판적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르는 것과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의 명확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반면, 후자는 성장하고 배우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성공과 실패, 전진과 후퇴를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연민을 갖고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가치와 원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내적 독백은 우리의 감정, 행동,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내적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그들은 나를 판단하고 있어.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의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는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더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나를 판단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바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대해 훨씬 덜 생각한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소셜미디어 소비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교와 검증 추구의 사이클을 조장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더 의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시간 제한하기,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팔로우하는 계정 정리하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계정이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와 거부에 대한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거부와 실패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다루는 법을 배울수록 타인의 의견에 덜 좌우될 것입니다. 실패와 거부는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실패와 거부를 경험합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있습니다. 실패를 개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부는 우리에 대한 보편적 진실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단일 데이터 포인트일 뿐입니다. 넷째,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갖는 법을 배울 때 타인의 판단에 덜 취약해집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동정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다섯째, 명상과 마음챙김 수련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은 특히 타인의 시선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억압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관찰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초점을 맞출 때 자기 집착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종교적 전통에서 이것은 종종 섬김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를 찾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뀌면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인간 경험의 한 측면이 됩니다.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실제 사례와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사회적 불안 극복. 정유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회계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 매우 능숙했지만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내 의견이 어리석게 들리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그녀의 경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승진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문제까지 경험했습니다. 변화는 그녀가 인지행동치료와 신앙 기반 상담을 결합한 접근법을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식별하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업무 성과나 동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다는 진리를 내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녀는 작은 도전들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회의에서 의견 표현하기, 점차 더 큰 그룹 앞에서 말하기 등 각각의 성공적인 경험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우고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줄였습니다. 2년 후 정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중요한 발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공유하며 심지어 후배 직원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가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자기 인식의 여정입니다. 사례 2. 청소년의 또래 압력 극복하기. 16세 민호는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또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수업을 빼먹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가치관과 가정교육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쿨하지 않다는 낙인이 두려웠습니다. 전환점은 그가 지역교회의 청소년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또래들을 만났습니다. 이 새로운 친구들은 학업적 우수성, 봉사활동, 건강한 생활 방식을 중요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이 그에게 새로운 중어 집단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그의 정체성과 가치가 부정적인 또래 집단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더 깊은 가치관과 일치하는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민호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승인을 추구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누구의 승인을 추구하는가에 있습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필요를 부정적인 방식이 아닌 긍정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3. 소셜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기. 수미는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가 그녀에게 창의적인 출구와 부수입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좋아요 수, 팔로워 증가, 댓글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검증에 대한 갈망은 그녀의 실제 삶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여행을 인스타그램에 맞게 계획하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최신 게시물의 성과에 따라 급격히 오르내렸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게시물은 그녀에게 심각한 불안과 우울함을 유발했습니다. 전환점은 그녀가 어느 주말에 계획된 디지털 디톡스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3일 동안 전자기기 없이 지내면서 그녀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습관과 그것이 그녀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후 그녀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급진적인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앱을 확인하고 일요일에는 완전히 접속을 끊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대한 의식적인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소셜 미디어 이외의 삶에 더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면 관계 강화하기, 오프라인 취미 발전시키기,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등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에게 소셜미디어의 피상적인 검증을 넘어선 더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여전히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지만 그녀의 자아감과 가치는 더 이상 그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녀 삶의 한 측면일 뿐 그녀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여정이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매우 실제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자기 가치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 문제에 대한 풍부하고 깊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존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성취, 외모, 사회적 지위 또는 다른 어떤 외부적 요소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물론 비기독교인 청취자들에게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세계관 또는 믿음 체계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자기 가치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실질적인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사이의 대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 종종 표면적이고 불완전한 반면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즉 우리의 마음을 관통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대신 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승인이 아닌 하나님의 승인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계속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는 단순히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거나 더 큰 자신감을 갖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는지, 누구의 평가를 최종적으로 중요시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기 가치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 때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더 진정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거나 인정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아니라 진정한 연민과 관심에서 비롯된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유의 아름다운 표현을 제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는 인간의 판단에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판단, 즉 하나님의 판단을 인식하기 때문임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더 깊고 본질적인 가치 체계에 뿌리를 둘 때 그것이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우리는 타인의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한 의견에 덜 좌우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궁극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기와 칭찬을 받을 때도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정체성과 목적은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더 깊은 곳,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결국 그 시선에 매이게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을 탐구했고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실용적인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관계적 본성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거나 제거해야 하는 약점이 아니라 관리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인간 경험의 측면입니다. 둘째, 문제는 타인의 시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승인을 추구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누구의 승인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더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가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더 깊고 견고한 기반, 즉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이 여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인식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두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연민을 갖고 우리의 더 깊은 가치와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공동체와 관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곳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필요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편안함이나 심리적 웰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고 두려움이나 억압 없이 우리의 진정한 소명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해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심오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과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성취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의 폭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심리적 전략이나 사회적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심오한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초월한 진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여정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 진정한 목적,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매이게 되는지 그 심리적 사회적 구조와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관계 안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올가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검증, 문화가 강요하는 이상적 모습, 자기 정체성의 혼란,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잃고 남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진리의 기준 안에서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